할머니, 괜찮으세요? 가온이 길에 쓰러진 노인을 업어 옥상방에 눕히자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을 붙잡았다. 나 쫓기고 있어. 헐떡이는 숨 사이로 말이 새어나왔다. 병원에서 날 찾고 있어. 그 순간 아래 계단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누군가 이곳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노인은 왜 도망치고 있고 누가 지금 이 방으로 오고 있는 걸까?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겨울의 수도권 도심은 살을 애는 추위로 가득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 바람은 유리창을 흔들어대고 거리의 사람들은 목까지 옷깃을 올린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해는 일찍 지고 어둠은 빨리 찾아왔다. 수도권 외곽 재개발 지역의 낡은 빌라촌은 더욱 황량했다. 불 꺼진 창문들이 늘어선 골목은 사람의 발길이 뜸했고 어둠 속에서 냉기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빌라의 외벽은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흉측한 얼룩을 드러냈다. 골목 어귀의 가로등은 깜빡거렸고 그 아래 쌓인 눈은 더러운 회색빛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이가온은 옥상방 문을 열며 몸을 움츠렸다. 18살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지친 얼굴이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방 안은 냉장고보다 차갑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다. 기름이 떨어진 난방은 이미 며칠 전 멈췄고 입김이 하얗게 서렸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가온은 문을 닫고 몸을 떨며 방 안을 둘러봤다. 벽에는 새 달치 고지서가 빨간 글씨로 독촉하고 있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숫자들은 점점 커져갔고 경고 문구는 점점 강해졌다. 그 옆에는 최고장이 덧붙어 있었다. 최종 통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작은 선반 위 검은 리본이 달린 어머니의 영정이 희미한 달빛 아래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따뜻한 미소였다. 가온은 그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가온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가슴속이었다. 손을 비비며 입김을 불어넣었지만 온기는 금세 사라졌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병원비로 생긴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종됐다. 남긴 건 구겨진 메모지 한 장. 미안하다는 세 글자만이 적혀 있었다. 그 글씨는 떨려 있었고 잉크는 번져 있었다. 가온은 그 메모를 아직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무게였다. 밤마다 그 메모를 꺼내 읽었지만 답은 없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가온의 목소리는 떨렸다. 대답은 없었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가득했다. 가온은 영정의 손을 모으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기도를 한 것인지 그냥 시간을 견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시렸다.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기 때문이다. 아침이 밝자가 오는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은 몇 번 헛돌다가 겨우 걸렸다. 배기구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중화요리 배달일은 그가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생계수단이었다. 배달 가방을 어깨에 메고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동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다. 장갑도 없이 핸들을 잡은 손은 금세 감각을 잃었다. 빨간 신호등, 차가운 엔진음, 거리의 소음들이 귓가를 스쳤다. 중화요리 식당 만복루는 골목 안쪽에 있었다.
사장 최성만은 40대 후반, 무뚝뚝하고 인색한 사람이었다. 그는 가온이 들어서자 턱으로 배달 목록을 가리켰다. 빨리빨리 돌고 와. 늦으면 또 깐다. 네. 가온은 대답하고 주문서를 확인했다. 5건. 모두 외곽 지역이었다. 시간이 빠듯했다. 그는 배달 가방에 음식을 챙기고 서둘러 나갔다. 최성만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오후 비탈길 구간에서였다. 얼어붙은 도로 위로 오토바이 바퀴가 미끄러졌다. 가온은 순간 균형을 잃었다. 핸들이 흔들렸고 몸이 기울었다. 그대로 나동그라졌다. 몸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한 충격이 퍼졌다. 어깨, 허리, 무릎 순으로 아스팔트에 닿았다. 배달 가방 속 짜장면 그릇이 쏟아져 아스팔트 위에 검은 얼룩을 남겼다. 탕수육 소스도 섞여 붉은색과 검은색이 뒤엉켰다. 가온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그릇 조각을 주었다.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유리 조각에 베인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급한 건 전화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가온은 피 묻은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배달 얼마나 걸리는 거야? 시간 다 됐잖아. 손님의 목소리는 독했다.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사고가 나서. 사고? 그게 내가 알 바야? 변상해. 당장. 전화가 끊겼다. 가온은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봤다. 화면에는 통화 종료 표시만 떠 있었다. 이어서 사장 최성만의 문자가 도착했다. 이번 달 월급에서 까겠습니다. 각오하세요. 가온은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다. 속이 푹 꺼지는 기분이었다. 무릎에 멍이 들었지만 그는 다시 오토바이를 일으켰다.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그대로 무너질 것 같았다. 저녁 무렵 빌라로 돌아온 가온 앞에 집주인 윤옥래가 서 있었다. 50대 중반 날카로운 눈매의 여자였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다. 일주일 내로 밀린 돈 다 내. 안 그러면 짐 싸.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그 말 석 달째야. 더는 못 봐줘. 나도 먹고 살아야지. 윤옥래는 계단을 내려가며 헛기침을 했다. 그녀의 발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가온은 옥상방 문 앞에 선 채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계단을 오르려 했다. 그때 아래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가온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였다. 사람의 신음이었다. 그는 계단을 다시 내려가 쓰레기 적치장 쪽으로 다가갔다. 검은 비닐봉지들 사이로 한 손이 보였다. 손목에는 병원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흰색 팔찌에는 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가온이 봉지를 치우자 누운 채로 떨고 있는 노인이 드러났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한옥순. 그 이름은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그 순간 가온이 본 건 검은 봉지를 꼭 끌어안은 채 몸을 웅크린 노인이었다. 노인의 얼굴은 흙과 먼지로 더러웠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떨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은 없었다. 옥수는 가온의 손을 피하려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동네 불량배 서너 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고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다. 야, 그 할망구 봉지 뭐 들었는지 아냐? 돈 있대. 한 명이 발로 봉지를 찾아 옥순이 괴성을 질렀다. 안 돼, 버리지 마. 옥수는 봉지를 사수하려 했고 불량배는
다시 발을 휘둘렀다. 가온은 반사적으로 봉지를 낚아챘다. 불량배의 시선이 가온에게 쏠렸다. 너 뭐야? 그냥 가세요. 뭐? 이 새끼가 지금. 긴장된 공기가 흘렀다. 가온은 몸을 일으키며 봉지를 옥순에게 건넸다. 불량배들은 가온을 노려봤지만 곧 지루하다는 듯 몇 마디 욕설을 더 내뱉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가온은 무릎을 꿇고 옥순의 얼굴을 살폈다. 열이 심했다. 이마에 손을 대자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였다. 가온은 망설였다. 자기 한 몸도 지탱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집주인은 일주일 내로 돈을 내라고 했고 월급은 깎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옥순을 업었다.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아니, 너무 가벼웠다. 뼈만 남은 것 같았다. 가온은 한 계단 한 계단 옥상방으로 올라갔다. 슬리퍼 끈이 끊어져 맨발로 차가운 계단을 밟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무릎이 아팠고 어깨가 저렸지만 그는 계속 올라갔다. 방 안에 옥순을 눕히고 가온은 낡은 수건을 물에 적셨다. 냉장고에는 물 한 병뿐이었다. 그는 수건으로 옥순의 이마와 목덜미를 닦아냈다. 노인의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가온은 조심스럽게 얼굴에 흙을 닦아냈다. 그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어딘가 품위가 남아 있었다. 조금만 버텨요. 가온은 자신의 마지막 보물을 꺼냈다. 어머니의 유품인 이불이었다. 낡았지만 따뜻했고 어머니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꽃무늬가 있는 면 이불이었다.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것이었다. 가온은 그 이불을 펼쳐 옥순에게 덮어주었다. 옥순은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지만 손으로 이불 자락을 꼭 쥐었다. 난 추위 안 타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가온은 빈말을 남기고 방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벽에 등을 기댄 채 팔로 무릎을 감쌌다.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온몸이 떨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 언젠가부터 익숙해진 추위였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유리창이 덜그럭거렸다. 가온은 눈을 감았다. 그렇게 그는 잠이 들었다. 새벽 가온은 따뜻함에 눈을 떴다. 어머니의 이불이 자신을 덮고 있었다. 고개를 들자 옥순이 구석에 앉아 있었다. 노인은 가온이 깨자 얼음같이 차가운 손을 내밀었다. 가온은 그 손을 자신의 품에 넣어 녹였다. 옥순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처음 맺어진 말없는 약속이었다. 가온은 옥순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옥순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한옥수는 가온의 방에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열은 내렸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고 눈빛은 흐릿했다. 가온은 배달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편의점에 들렀다. 동네 편의점 직원 오민재는 25, 야간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이었다. 그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늘 피곤한 얼굴이었다. 오늘도 왔네. 민재는 폐기 처리할 도시락 2개를 비닐봉지에 담았다.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것들이었다. 삼각김밥도 하나 추가했다. 가온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근데 요즘 손 왜 그래? 더 거칠어졌네. 민재는 무심한 척했지만 가온의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알고 있었다. 손등에는 동상 자국이 있었고 손가락 끝은 트고 갈라져 있었다. 그는 따뜻한 물 한 컵도 함께 건넸다.
가온은 그 물을 호흡 불며 조금씩 마셨다. 입안에 퍼지는 온기가 고마웠다. 목으로 넘어가는 따뜻함이 가슴까지 전해졌다. 형, 정말 감사해요. 그냥 가. 손님 온다. 민재는 얼굴을 돌렸지만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것을 가온은 봤다. 가온은 봉지를 들고 편의점을 나섰다. 밤거리는 여전히 추웠지만 손에 든 봉지가 조금은 따뜻했다. 옥상방으로 돌아온 가온은 도시락을 데웠다. 전자레인지는 없었지만 냄비에 물을 끓여 중탕하는 방법으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었다.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희미하게 타올랐다. 물이 보글보글 끓었고 도시락은 천천히 따뜻해졌다. 가온은 도시락을 2개로 나누며 계란말이를 옥순 쪽으로 밀어냈다. 저는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어요. 할머니가 드세요. 거짓말이었다. 가온은 계란을 좋아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침마다 만들어주시던 계란말이를 떠올리면 아직도 입안에 침이 고였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계란말이, 그 안에 든 파와 당근, 부드러운 식감. 하지만 옥순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이고 싶었다. 노인의 몸은 너무 말라 있었고 영양이 필요했다. 옥순은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한없이 씹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는 모습은 무언가를 기억하는 듯했다. 가온은 밥을 떴다. 옥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노인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가온은 그 시선이 과거를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옥순의 입술이 떨렸다. 옥순은 25살에 먼저 간 아들을 떠올렸다. 한도영. 그 아이도 계란말이를 좋아했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떠난 아들. 교통사고였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에 치였다.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 눈을 감았다. 옥수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춰섰다. 가온은 조용히 물 한 컵을 옆에 놓았다. 천천히 드세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차가운 방 안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말은 없었지만 온기는 있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작은 기침 소리. 그 소리들이 방 안을 채웠다. 가온은 옥순의 손을 관찰했다. 깨끗한 손톱, 곧은 마디. 노숙자의 손이 아니었다. 손바닥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우아했다. 손톱은 깎여 있었고 손등은 매끈했다. 가온은 의문이 들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쓰레기 적치장에 쓰러져 있었을까? 검은 봉지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옥순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날 밤 가온은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낮에 먹은 김밥이 문제였다. 유통기한이 이틀이나 지난 것이었다. 편의점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서 주운 것이었다. 배는 돌덩이처럼 막혔고 식은땀이 흘렀다. 가온은 화장실로 기어갔지만 토하지도 배출하지도 못했다. 숨이 막혀왔다. 복부에 경련이 일어났고 온몸이 굳어졌다. 그때 옥순의 눈빛이 달라졌다. 흐릿하던 눈동자가 선명해졌다. 초점이 맞춰졌고 눈빛에 힘이 실렸다. 노인은 가온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 정확하게 3곳의 혈자리를 눌렀다. 합곡, 태충, 사관.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압력은 강하고 정확했다. 마치 오랜 시간 훈련된 손처럼. 으윽. 가온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트림 한 번이 터져나왔다. 막혔던 속이 뚫리며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복부의 경련이 풀렸고 호흡이 편해졌다.
가온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옥순을 바라봤다. 할머니 어떡해. 하지만 옥순의 눈빛은 이미 다시 흐릿해져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몰라. 옥순은 방금 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고개를 갸웃하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가온은 자신의 손목을 만져보았다. 분명히 혈자리를 눌렀던 곳이 아직 뜨거웠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처치였다. 가온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가온은 다음 날 구립도서관으로 향했다. 배달일 사이 짬을 내어 한의학 서적을 찾았다. 도서관은 낡았지만 따뜻했다.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가온은 의학 코너로 가서 한의학 기초 서적을 펼쳤다. 합곡, 태충, 사관. 검색 결과는 정확했다. 소화장애와 기체 해소에 사용되는 혈자리였다. 옥순이 누른 위치와 강도는 교과서적이었다. 가온은 소름이 돋았다. 책에 나온 그림과 옥순이 누른 위치가 정확히 일치했다. 밤이 되자 옥순은 잠꼬대를 했다. 합곡 태충 사관 터야 해. 가온은 공책을 꺼내 한자 한자 옮겨 적었다. 노인의 입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모두 한의학 관련이었다. 경혈, 경락, 사기, 보사, 영수. 가온은 그 단어들을 검색하며 밤을 지새웠다. 핸드폰 불빛이 방안을 희미하게 밝혔다. 옥수는 분명 한의학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것도 깊이 있게. 옥순이 베개 밑에 두고 있는 검은 봉지는 여전히 무거웠다. 가온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옥순은 그 봉지를 생명처럼 지켰다. 잠결에도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가온은 손을 거두었다. 신뢰를 택했다. 언젠가 옥순이 스스로 말해줄 날이 올 것이라 믿었다. 며칠 후 TV 뉴스에 한 사람이 등장했다. 사설 종합병원 원장 신태규. 50대 후반 단정한 양복 차림의 남자였다. 얼굴은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는 인터뷰 중이었다. 실종된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셔서 가족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화면에는 실종자 사진이 떴다. 가온은 숨이 멎었다. 그 사진 속 여자는 한옥순이었다. 조금 더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분명 옥순이었다.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다. 가온은 옥순을 돌아봤다. 노인은 TV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숟가락을 내던졌다. 숟가락은 바닥에 떨어져 쩔그렁 소리를 냈다. 옥수는 벽으로 다가가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버리지 마, 버리지 마. 옥순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온몸이 떨렸고 눈빛에는 공황이 서려 있었다. 가온은 황급히 달려가 옥순을 끌어안았다. 노인의 몸은 심하게 떨렸고 입에서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가온은 옥순을 꼭 안은 채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옥순은 가온의 품에서 조금씩 진정됐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다. 가온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옥순은 신태규로부터 도망친 것이다. 치매 환자가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한 것이다. 가온은 핸드폰으로 신태규를 검색했다. 사설 종합병원장, 명망 있는 의사, 사회사업가. 화면 속 사진에는 옥순이 신태규 옆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옥순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다. 신태규는 옥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옥수는 몸을 살짝 피하고 있었다. 그날 밤 옥수는 가온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검은 봉지 다 태워. 왜요? 다 태워야 안전해. 옥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가온은 봉지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지만 가온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건 할머니 거예요. 제가 지킬게요.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게. 옥수는 가온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봉지의 정체에 대한 불길함은 컸지만 가온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미 그는 옥순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다음 날 오후 가온은 골목 입구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다. 옆집에 사는 노인 김복래가 쓰러져 있었다. 70대 후반, 혼자 사는 노인이었다. 그는 바닥에 누운 채 호흡이 거칠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가온은 배달 가방을 내려놓고 달려갔다.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다. 어떻게 빨리 119 불러. 누가 심폐소생술 할 줄 아는 사람 없어? 목소리들이 뒤섞였다. 가온은 무릎을 꿇고 복내의 맥을 짚었다. 지난 며칠간 옥순의 잠꼬대를 듣고 공부한 것들이 떠올랐다. 맥이 약하고 불규칙했다. 손목에서 느껴지는 박동이 간헐적으로 끊겼다. 119 불렀어요? 응, 방금 불렀어. 10분 걸린대. 가온은 복내의 옷깃을 느슨하게 풀고 목옆 경동맥 부위를 가볍게 자극했다. 그리고 손목의 혈자리를 눌렀다. 옥순이 자신에게 했던 그대로. 내관 합곡. 손가락에 힘을 주어 정확하게 눌렀다. 그때 동네 통장 정미자가 가온을 밀쳐냈다. 어린 게 어디서 함부로 만져. 하지만 지금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배달이나 하는 애가. 정미자는 50대 중반, 동네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다. 그녀는 가온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옆에 있던 김장호도 가온의 멱살을 잡았다. 너 때문에 더 악화되면 어쩔 건데? 책임질 거야? 저는 그냥 도우려고. 꺼져. 여기 어른들 있어. 가온은 뒤로 밀려났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정미자는 주머니에서 소금을 꺼내 가온에게 뿌렸다. 재수없게. 저리 가. 애가 어른한테 손 떼면 어떡해. 소금이 가온의 얼굴에 뿌려졌다. 눈이 따갑고 입술이 짰다. 가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곧 119 구급대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복내를 들것에 옮겼다. 그들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확인했다. 사람들은 다행이다, 살았네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무도 가온을 보지 않았다. 가온은 골목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곳은 어둡고 좁았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목구멍이 메었고 호흡이 가빠졌다. 왜 나만 이래. 가온은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소리 없이 울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고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세상은 그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했다. 불길한 존재, 재수없는 존재로 여겼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다. 한옥순이었다. 노인은 말없이 가온의 옆에 자리를 잡았다. 가온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옥수는 거친 손으로 가온의 눈물을 닦아냈다.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부드러웠다. 울어라.
참으면 병된다. 울어라. 소리내서. 옥순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가온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다. 어깨가 들썩였고 목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옥수는 가온의 등을 토닥이며 옆에 있어 주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존재만으로 위로가 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한참을 운 뒤 가온은 눈물을 닦고 옥순을 바라봤다. 노인은 가온의 찢어진 무릎을 가리켰다. 바지가 찢어져 상처가 드러나 있었다. 그곳으로 햇빛이 비쳤다. 석양빛이 틈 사이로 들어와 상처를 비쳤다. 저기 봐라. 네. 금간 틈으로 빛이 더 반짝인다. 옥순의 비유였다. 가온은 무릎의 틈으로 들어오는 빛을 바라봤다. 작지만 또렷한 빛이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옥수는 계속 말했다. 너는 금간 아이다. 그래서 더 빛날 거다. 상처 많은 사람이 더 깊은 사람 된다. 가온은 눈물을 훔쳤다. 옥순의 말은 위로였고 약속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골목 구석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고 해가 저물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온기가 있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다음 날부터 옥수는 가온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은 맥 짚는 법이었다. 옥수는 가온의 손을 잡고 자신의 손목에 갖다 댔다. 여기 느껴지느냐? 네. 뛰는 게 느껴져요. 그건 맥이다. 맥은 거짓말을 안 한다. 사람의 입은 거짓말해도 맥은 진실 말한다. 옥수는 가온에게 맥의 강도, 속도, 리듬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쳤다. 강한 맥, 약한 맥, 빠른 맥, 느린 맥. 각각이 의미하는 몸의 상태를 설명했다. 강한 맥은 열이 있다는 뜻, 약한 맥은 기가 허하다는 뜻, 빠른 맥은 염증이 있다는 뜻, 느린 맥은 냉증이 있다는 뜻. 가온은 공책에 받아 적었다. 손끝으로 듣는 수업이었다. 집중해라. 손끝에 신경 모아라. 가온은 눈을 감고 집중했다. 처음엔 맥박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미세한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강도의 차이, 리듬의 변화. 옥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에 걸쳐 옥수는 혈자리와 경락을 가르쳤다. 합곡, 태충, 사관, 족삼리, 내관, 백회, 용천. 각 혈자리의 위치와 효능, 누르는 강도와 시간까지 세세하게 알려줬다. 합곡은 머리와 얼굴의 통증에, 태충은 간의 기를 풀어주는데, 족삼리는 기력을 보충하는데, 가온은 놀라운 암기력으로 모든 것을 받아 적었다. 이건 대학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대학? 나는 대학 안 갔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세요? 스승한테 배웠다. 손으로 몸으로. 책으로만 배우면 죽은 지식이다. 몸으로 배워야 산 지식 된다. 옥순의 말투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이 담겨 있었다. 가온은 질문을 멈추고 배움에 집중했다. 옥수는 또한 들풀의 약성도 가르쳤다. 질경이, 쑥, 민들레, 냉이, 익모초, 흔하디흔한 풀들이 모두 약이 될 수 있었다. 약은 멀리 있지 않다. 발밑에 있다. 발밑에요? 그래. 자연이 다 준다. 질경이는 소염, 쑥은 지열, 민들레는 해독. 가온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옥순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깊었다. 가온은 매일 밤 공책을 정리하며 복습했다. 그의 손끝에는 이제 새로운 감각이 생겨나고 있었다. 사람의 몸을 읽는 감각이었다. 어느 날 저녁, 옥수는 작은 천보자기를 꺼냈다. 안에는 은침이 들어 있었다. 가늘고 긴 침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침끝은 날카로웠고 몸통은 가늘었다.
옥수는 그 침을 가온에게 건넸다. 이건 사람 살리는 칼이다. 칼이요? 그래. 잘못 쓰면 사람 죽인다. 꼭 필요할 때만 써라. 함부로 쓰지 마라. 가온은 은침을 받아들었다. 손에서 전해지는 무게는 가벼웠지만 책임은 무거웠다. 옥수는 가온의 목에 따뜻한 스카프를 감아주었다. 파란색 스카프였다. 낡았지만 부드러웠다. 바람 센 날도 견뎌라. 이게 너를 지켜줄 거다. 할머니,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나도 혼자가 아니다. 옥순의 말에 가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옥수는 가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단순한 동거인 이상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가족, 스승과 제자, 그 이상의 무엇. 하지만 그날 밤 뒷골목에서 모자를 눌러 쓴 누군가가 옥상방 창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카메라 렌즈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 사람은 사진을 여러 장 찍고 조용히 사라졌다. 발소리도 없이 불길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가온과 옥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며칠 후 가온은 한강 남부권으로 배달을 나갔다. 사장 최성만이 급하게 연락한 주문이었다. 남부 고급 주택지구 가온에게는 낯선 세계였다.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을 가진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고급 차들이 즐비했다. 수입차, 대형 SUV, 번쩍이는 세단들. 가온은 낡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주소를 확인했다. 핸드폰 화면이 흔들렸다. 손이 떨려서였다. 배달을 마치는 동안 그는 여러 차례 문전박대를 당했다. 경비는 그를 경계하며 음식을 경비실에 두라고 했다. 여기 두고 가세요.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인터폰 너머로 현관 앞에 두고 가라는 말만 들렸다.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았다. 어떤 곳에서는 냄새 난다는 말이 들렸다. 가온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을 마쳤다. 경멸의 시선에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가슴은 아렸다. 대로변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사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가온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다가갔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50대 후반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다. 호흡이 없었다.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촬영 중이었다.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찍고 있었다. 저 사람 쓰러졌어. 심장마비 같은데 누가 119 불렀어? 말만 오갔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가온은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머뭇거렸다. 정미자의 소금, 김장호의 멱살, 사람들의 냉소. 그때 옥순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사람 살리는 게 먼저다. 그게 의원의 마음이다. 가온은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들어갔다. 무릎을 꿇고 남자의 맥을 짚었다. 맥이 없었다. 가온은 즉시 흉부 압박을 시작했다. 손을 깍지 끼고 가슴 중앙에 대고 강하게 눌렀다. 하나, 둘, 셋. 리듬을 맞춰 눌렀다. 30회. 그리고 인공호흡 2번. 다시 흉부 압박. 저애 뭐 하는 거야?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가온은 멈추지 않았다. 적절한 혈자리를 강하게 자극했다. 단중, 중환, 관원. 가슴과 복부의 혈자리를 눌렀다. 마지막으로 은침을 꺼내 인중에 짚었다. 침을 얕게 하지만 정확하게 찔렀다. 남자가 거센 숨을 내쉬며 깨어났다. 기침을 하며 눈을 떴다. 주변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살았다. 대박이다. 하지만 가온은 이름도 남기지 않고 일어섰다. 은침을 주워 넣고 배달 가방을 메고 오토바이로 향했다. 잠깐 학생.
가온은 돌아보지 않았다. 엔진을 걸고 그 자리를 떠났다. 목에 감긴 파란 스카프가 바람에 펄럭였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심정지 환자 살려 정체불명의 응급처치, 한의학 기법 사용. 화면 속 펄럭이는 파란 스카프가 눈에 띄었다. 사설 종합병원 원장실. 신태규가 대형 모니터로 영상을 봤다. 화면을 멈추고 확대하고 스카프를 자세히 봤다. 그 스카프는 자신이 옥순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20년 전 옥순의 생일에. 이 스카프. 신태규의 눈빛이 변했다. 장성욱 비서가 보내온 사진을 열었다. 옥상방 창문 너머로 찍은 사진. 노인과 청년이 함께 있는 모습. 노인은 분명 한옥순이었다. 찾았다. 신태규는 의자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새벽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옥상방을 들이닥쳤다.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다. 가온과 옥수는 잠에서 깼다. 사내들은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고 이불을 뒤집고 선반을 뒤졌다. 방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다. 할머니. 가온은 옥순을 감싸 안았다. 사내 하나가 가온을 밀쳐냈다. 가온은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옥순은 장롱 모서리로 밀려났다. 머리가 모서리에 부딪혔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옥순이 쓰러졌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할머니. 가온의 절규가 방 안을 울렸다. 이유 신고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사내들은 허겁지겁 달아났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졌다. 곧바로 나타난 신태규.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경찰이 함께 왔다. 어머니를 감금한 범인입니다. 신태규가 가온을 가리켰다. 가온은 옥순을 아는 채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치매 환자를 감금하고 학대한 범인입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신태규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였다. 옥상방의 열악한 환경, 쓰러진 옥순, 상처난 몸. 모두 왜곡된 각도로 찍힌 사진들이었다.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다. 차가운 수갑이 가온의 손목으로 다가왔다. 가온은 옥순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었다. 옥순은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다. 신태규가 다정한 미소를 가장해 옥순의 팔을 잡았다. 가시죠, 어머니. 이제 안전합니다. 그 순간 짝 옥순의 손바닥이 신태규의 뺨을 후려쳤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경찰도 가온도 모두 멈췄다. 허리를 곧게 편 옥순, 눈빛이 바뀌었다. 흐릿하던 눈이 선명해졌고 초점이 맞춰졌다. 누가 내 어머니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신태규의 얼굴이 굳었다. 옥수는 신태규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신태규가 비명을 질렀다. 으악! 노인의 힘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옥수는 검은 봉지를 찢어 서류와 녹음기를 꺼냈다. 경찰에게 건넸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중장부였다. 병원 수익 조작, 횡령 내역, 가짜 차용증. 숫자들이 빼곡했다. 녹음기를 재생했다. 그 노인 돌아오지 못하게 해. 요양원 깊숙이 넣어. 면회 차단하고. 신태규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다. 경찰의 표정이 바뀌었다. 이게 무슨... 제가 친아들이 아닙니다. 양자입니다. 저는 이 병원의 법적 소유자고 이 사람은 제 재산을 노린 겁니다. 옥순의 설명은 명료했다. 병원 팔찌로 이동 경위까지 맞물렸다. 퍼즐이 맞춰졌다. 가온의 수갑이 풀렸다. 그때 사설 종합병원 정문을 뚫고 올라온 인파 속 한재만 회장이 나타났다. 영상 속 그 남자였다. 심정지에서 살아난 사람.
이 청년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재만의 목소리는 권위가 있었다. 대기업 회장이었다. 경찰은 상황을 설명했다. 한재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신태규 씨, 당신이 강금과 횡령을 저질렀군요. 신태규는 불구속 상태로 일단 빠져나갔지만 여론과 수사가 들끓기 시작했다. 뉴스에서 대서특필됐다. 명문 병원장, 양모 학대 및 횡령 의혹. 며칠 뒤 사설 종합병원 로비. 한옥수는 고든 한복 차림으로 들어섰다. 남색 한복,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 직원들과 경비는 옥순을 법원 가처분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로 예우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옥순이 신태규 가슴팍에 봉투를 던졌다. 위조 판정 필적 감정서, 권한정지 가처분 결정. 법적 서류들이 쏟아졌다. 이 건물의 관리 권한은 내 대리인 이가온에게 위임한다. 선언이 로비에 울렸다. 사람들이 숨죽였다. 가온은 차분히 말했다. 임대료 미납자 신태규 씨 퇴거 통보합니다. 곧바로 뉴스 속보. 신태규 병원장, 존속 유기횡령 등 구속영장 발부. 검찰 수사관들이 로비로 들이닥쳤다. 신태규는 무너져 내리며 옥순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어머니, 어머니. 옥순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아들이 없다. 키운 정을 내가 버렸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신태규는 끌려나갔다. 로비는 조용해졌다. 한재만 회장은 가온에게 장학을 약속했다. 한의과대학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비도 함께. 가온은 고개를 숙여 다짐했다.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아픈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한재만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옥수는 가온의 어깨를 두드렸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를 이해했다. 시간은 흘러 한의과대학 캠퍼스에 봄이 찾아왔다. 벚꽃잎이 눈처럼 내렸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려 캠퍼스를 가득 메웠다. 학생들은 졸업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웃음소리가 캠퍼스를 채웠다. 수석 졸업생 이가온. 대학 강당의 조명이 눈부셨다. 단상에 오른 가온은 졸업장을 받았다. 총장이 악수를 청했고 박수가 터져나왔다. 가온은 객석을 바라봤다. 휠체어의 한옥순이 맨 앞줄에서 손을 흔들었다. 두 손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노란 장미와 흰 국화. 옥순의 얼굴은 많이 야위었지만 미소는 따뜻했다. 가온은 단상에서 내려와 옥순에게 다가갔다. 학사모를 벗어 옥순의 머리에 씌웠다. 이건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옥순은 학사모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가온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주변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몇 달 뒤 무료 진료 한의원이 문을 열었다. 문패엔 따뜻한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옹기 한의원. 옥순이 지은 이름이었다.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곳이라는 뜻이었다. 한재만 회장과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다. 정미자 통장도 있었다. 그녀는 쑥스럽게 다가와 머리를 숙였다. 그때는 미안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 마음 몰라줬어. 정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가온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의사가 됐잖아요. 김장우도 찾아왔다. 그는 말없이 봉투를 내밀었다. 사과문과 함께 성금이 들어 있었다. 가온은 봉투를 돌려주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요. 오민재도 왔다. 편의점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차렸다고 했다. 그는 가온을 껴안았다. 내가 해냈구나.
진짜 대단하다. 형 덕분이에요. 그때 도시락 안 줬으면. 그딴 소리 하지 마. 넌 스스로 해낸 거야. 한의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노인, 아이, 젊은이. 모두가 가온을 기다렸다. 가온은 한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바라봤다. 제가 잘 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맥을 짚고 혈자리를 확인하고 침을 놓았다. 정확하고 부드러운 손놀림이었다. 환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소문은 멀리 전해졌다. 무료로 진료하는 한의원, 젊은 한의사, 실력 대단하다. 가난한 사람 우선 진료. 대기실은 늘 붐볐지만 가온은 지치지 않았다. 풍경 소리가 잦아든 마음처럼 맑게 울렸다. 어느 밤 옥순이 가온을 불렀다. 맥 좀 짚어봐라. 가온은 옥순의 손목을 잡았다. 맥이 너무 약했다. 끊어질 듯 가늘었다. 가온의 손이 떨렸다. 할머니, 알아. 나도 알아. 옥수는 미소 지었다. 평온한 미소였다. 고맙다. 내 마지막을 보석으로 만들어줘서. 할머니, 그런 말하지 마세요. 의사가 울면 환자가 불안해. 농담 섞인 다정함에 가온의 눈물이 번졌다. 옥수는 가온의 눈물을 닦아냈다. 계란말이, 알레르기 없단 거 처음부터 알았다. 할머니, 괜찮아. 내 마음 예뻐서 모른 척했다. 둘은 웃으며 울었다. 옥수는 가온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이제 혼자 설 수 있어. 잘할 거야. 할머니 가지 마세요. 나는 안 가. 내 안에 있어. 늘. 가온의 품에서 옥수는 평온히 눈을 감았다. 얼굴엔 봄 햇살 같은 미소가 머물렀다. 가온은 옥순을 꼭 안고 울었다. 소리내어 오래 깊이. 시립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책상 위엔 감사 편지가 산처럼 쌓였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평생 은인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온은 편지 하나하나를 읽으며 옥순을 기억했다. 시립묘원 양지바른 언덕, 비석엔 새겼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초 잠들다. 가온은 금간 물그릇을 비석 앞에 놓았다. 옥순이 가르쳐준 비유였다. 저도 금이 빗대는 사람이 됐어요. 할머니,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가온은 파란 스카프를 묘비에 묶었다. 스카프가 바람에 펄럭였다. 한의원 진료실 창가의 풍경이 바람에 울렸다. 익숙한 리듬, 토닥토닥. 가온은 책상에 앉아 차를 마셨다. 옥순이 가르쳐준 약차였다. 구기자, 대추, 생강.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노인이 들어왔다. 가온은 미소로 노인의 손을 맞잡았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가 아파서요. 제가 잘 봐드릴게요. 가온은 맥을 짚고 침을 놓았다. 정확하고 따뜻한 손길이었다.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피로 맺지 않은 가족, 마음으로 맺은 인연이 남긴 온기가 진료실을 채웠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풍경이 울렸다.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친절이 또 다른 생을 바꾼다. 옥순의 사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가온은 매일 아침 옥순의 영정에 절을 했다. 그리고 한의원 문을 열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가온은 옥상방에 올라갔다.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된 방. 어머니와 옥순의 영정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가온은 두 영정 앞에 차를 올렸다. 엄마, 할머니, 오늘도 잘 마쳤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가온은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다고 느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금간 틈으로 빛이 더 반짝였다. 가온은 그 빛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했다. 또 다른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또 다른 인연이 시작될 것이었다.